자, 오늘은 금융집짓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집짓기를 왜 해야 되고 금융집짓기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을 금융집짓기에 대한 시간을 하고요. 금융집짓기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금융지진을 이야기한 것처럼 지진에 대비해서 튼튼한 주택을 만드는 것처럼 금융지진에 대비해서도 금융주택을 튼튼하게 만들자. 이것이 금융집짓기의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파이낸셜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의 파이낸셜 하우스하고 저희의 금융집짓기가 다른 점은 인생의 나이를 녹였다라는 점, 그리고 개별적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좀 차별화되어 있고요. 어떻게 금융집짓기를 설계할 것이냐. 금융집짓기를 하기 전에 집을 먼저 한번 지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집을 한번 지어보시죠. 그러면 보통 집지라고 하면 대부분 집을 이렇게 지붕부터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초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는 1, 2, 3단계로 집을 짓는다는 거죠. 금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금융의 이 평평한 땅은 인생이 됩니다. 인생. 이렇게 인생이라는 평평한 땅에 평평할 수도 있고 울퉁불퉁할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어려운 점이 생기니까 보장 자산이라는 이렇게 기초공사를 합니다. 그 위에 저축이라는 기둥을 세웁니다. 저축, 세이빙스죠. 그리고 나서 지붕을 올리게 되는 거죠. 금융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투자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 자, 보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텍션이라고 했는데 내 수입을 보호하는 거죠. 이 보장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 내가 뭔가 보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수입을 보호한다는 얘기고, 저축이라는 것은 원금이 보장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원금이 보장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간에 배웠지만 위험은 적고 수익도 적은, 이걸 뭐라고 그랬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적대로 받는다 해서 실적 배당 이렇게 표현해요. 이 투자의 책임은 오로지 투자한 사람한테 지운다는 게 명백한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투자를 할 때 누구 말을 듣고 한다든가 소문에 듣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모든 결과의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배웠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집을 지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딱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잡고요. 제일 먼저 보장 자산은 다른 말로 보험 설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험이다. 제일 큰 게 이제 사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있어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아예 한 명, 두 명의 배우자까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경제적인 고통을 남겨줄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대한 질병이나 이제 사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치매나 장기 간병, 이거는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이 보장자산이라는 기초공사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 여기서 중대한 암에 걸렸다든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치매가 오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험 설계를 통해서 기초공사가 마련돼야 된다. 두 번째는 저축하고 노후가 준비가 돼요. 즉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판에 두 개의 기둥이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축과 노후에 대한 기둥이다. 저축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부채 상환과 저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부채를 먼저 갚고 저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부채 중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 먼저 갚는다 그랬죠. 근데 신용대출 갚기 전에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비상예비자금이라는 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비자금을 준비해 놓지 않고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생활비가 없지요. 그래서 평소에 3개월치의 월급을 준비해 놔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용대출을 갚는데 이 신용대출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담보대출 아니면 다 신용대출이니까 마이너스 대출, 뭐 카드 대출, 약관 대출, 학자금 대출 뭐 이런 거 다. 이거는 신용대출은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서대로 갚아 나간다. 이런 부채가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축을 하는데 저축은 아이들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이나 뭐 이런 걸 준비해야죠. 또 일부는 창업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여행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된 다음에 저축의 마지막 단계로 담보대출을 갚는다.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크겠죠. 이렇게 저축을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투자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는 거의 재테크의 마지막 끝선이에요. 투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금융자산 투자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10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마 지금 이 선릉역 그 주변의 하늘에는 아무것도 안 떠 있는데 10년 이후에는 아마 날아다니는 자동차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것. 즉 이 건물은 안 움직이고 나머지 동산, 즉 금융자산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산을 먼저 운용하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을 운용한다. 자,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은퇴가 돼요. 은퇴. 소득이 중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득이 중단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돈을 못 벌죠. 은퇴. 두 번째, 일을 하고 싶어. 건강한데 오라는 데가 없어. 이게 또 은퇴. 돈을 못 벌어. 세 번째, 돈이 너무 많아서 일을 안 해도 돼. 이거 은퇴야. 근데 우리나라 세 가지 은퇴 중에 과연 세 번째 은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은퇴가 몇 살이냐면 73세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평균 나이 45세라고 가정한다면 여기가 현재 45세.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퇴직이 보통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55세죠. 그러면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직장에서 일하는 구간, 10년 이후 55세부터 73세까지는 퇴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는 시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릿고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에서는 나와가지고 월급이 끊어졌는데 재취업을 해야 되고 사업하다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 근데 지금 아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에 장가갔다고 치면 15살이잖아요. 그러면 10년 뒤면 25살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학자금이 많이 들어갈 거고 이쪽은 결혼과 관련된 돈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돈이 많아야 될 때가 이 파트인데 이 파트에 퇴직해서 은퇴할 때까지 보릿고개다. 이런 걸 예측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가면 갈수록 오는 거죠. 어쨌든 희망적인 거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어떤 장애물들을 보는 거니까 희망적으로 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후하고 나머지 정리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